동명이인입니다라는 뉴스가 나간 지 3분 뒤 이지혁은 화면 속 모자이크 경계에서 방송국이 절대 만들지 않는 이중 가림 흔적을 발견했고요.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해명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어준 탈출구라는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이 정리됐다는 말에 쉽게 안심합니다. 특히 대중이 한번 분노를 터뜨리고 나면 그 분노를 빨리 접고 싶어 하거든요.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불법 근저당 폭로는 그런 심리를 정확히 찌른 사건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불법 근저당, 맨발로 쫓겨난 아내, 집안을 공격한 회사, 주가 폭락 같은 단어들은 한번 붙기만 하면 이미 진실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정리가 필요하죠. 정리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편함은 더 이상 깊이 보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 정리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동명이인이라는 뉴스 한 줄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근저당을 잡은 박진석은 슈조이의 박진석 회장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다. 태어난 해는 같지만 생일이 다르고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르다. 취재진이 확인했다. 박진석 회장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대중의 관심은 곧바로 바뀌었습니다. 저 여자 미쳐서 조작한 듯. 정신병원 보내야지. 순정남 회장이다. 어쨌든 다른 남자에게 거액을 넘겼네. 이런 문장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퍼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너무 빠른 속도에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지혁은 33세, 잘생기고 유능하며 스스로 비혼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지혁이 비혼주의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멋있어 보이려고가 아니라 관계가 생기면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늘 선택을 피하는 쪽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지혁을 자꾸 선택의 자리에 세워버렸습니다. 누군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끝내는 방식이 이렇게 쉽게 성공하는 걸 너무 선명하게 봐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이지혁은 뉴스 영상을 멈추고 확대하고 다시 멈췄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방송국이 개인정보를 가리는 방식은 대체로 일정합니다. 모자이크 크기, 블러 농도, 마스킹 경계가 일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면 속 가림은 어딘가 겹쳐져 있었고 경계가 2번 처리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송국이 가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가리고 방송국은 그걸 다시 가린 느낌이었습니다. 이지혁이 혼잣말처럼 뱉었습니다. 이건 방송국 편집이 아니네. 바로 그때 이지혁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았고 번호도 이상하게 짧았습니다. 원본 캡처는 제가 갖고 있어요. 동명이인은 확인이 아니라 탈출구입니다. 홍보실, 로펌, 기자 라인이에요. 내일 9시 강남구 땡땡 주차장. 늦으면 사라집니다. 이지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원본이라는 말, 탈출구라는 단어, 홍보실, 로펌, 기자라는 연결이 머릿속에서 한 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확인은 진실을 찾는 과정 같지만 누군가가 확인하게 만든 자료를 주면 확인이라는 말 자체가 진실의 가면이 됩니다. 이지혁은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재는 33세, 박진석 회장의 아들이고 회사에서는 부사장입니다. 금수저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항상 아버지와 회사 사이에서 눌린 감정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성재 부사장은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얽힌 사람은 위험을 더 크게 느끼고 동시에 더 무모해지기도 하죠. 성재야, 너 탈출구 파일 얘기 들었지? 박성재 부사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지혁아, 그 얘기 왜 꺼내? 너까지 엮이면 끝이야. 끝이라서 꺼내는 거야. 성재야, 이거 해명 아니야. 누가 일부러 만들어준 빠져나갈 구멍이야. 박성재 부사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홍보실에서 탈출구라는 파일명으로 위기 대응 문구가 돌았대. 근데 그게 회사 공식 문서가 아니라 로펌이랑 같이 만든 것 같다는 말도 있어.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벌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 부사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아버지에게 뭘 숨기고 있어? 그 질문은 잔인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내 아버지는 범죄자냐고 묻는 말이니까요. 박성재 부사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부사장이 더 잔인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집안에서, 이미 회사에서 누군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방식이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요. 모르겠어. 근데 이상해. 아버지가 진짜로 결백하면 이렇게까지 설계할 이유가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지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9시 강남구 땡땡 주차장으로 가야 합니다. 원본 파일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에서 증거라는 단어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말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이지혁은 약속 장소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면 끝나는 판이라는 걸 이지혁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부사장을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움직이는 순간 회사 내부에서 바로 감지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지혁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바로 지은호입니다. 지은호는 30세.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해맑고 긍정적이지만 책임감이 강합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짝사랑했지만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이 연락하면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그 흔들림이 또 자신을 아프게 할까봐 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오늘 중요한 걸 받으러 가야 해. 근데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 지은호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선배 또 그 집안 일이에요? 슈조이 그룹이요? 응. 근데 이번엔 진짜로 위험할 수도 있어. 지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아주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선배, 왜 이렇게까지 해요? 선배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이지혁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은호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누군가가 계속 미친 사람으로 몰려서 끝나. 그리고 언젠가 그게 너 같은 사람한테 가는 거야. 착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한테. 지은호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약속해요. 나 위험하게 만들지 말아요. 알았어, 약속할게.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질지 지키려고 했는데도 깨질지 그건 이지혁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약속을 비웃을 때가 많거든요. 주차장에서 이지혁과 지은호는 후드 모자를 눌러 쓴 남자를 만납니다. 남자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손에는 USB 하나와 출력물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원본 캡처입니다. 이지혁은 출력물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면에 박힌 주민번호 뒷자리 일부가 가려지기 전 이미 가림 처리 흔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방송국이 모자이크 처리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가려서 캡처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출력물 상단에 파일 속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작 날짜, 수정 날짜, 그리고 작성자 계정명이요. 계정명 일부가 보였습니다. SHEHONG-BO.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거 고성의 여사님 이니셜 같은데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너무 빠르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라인에 있었어요. 홍보실에서 문구 만들고 로펌에서 법적 표현 정리하고 기자가 취재진 확인 문장 얹고 그게 한 세트입니다. 이지혁이 묻습니다. 왜 나한테 주는 거죠? 남자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사람이 울면서도 전 남편한테 말을 못했어요. 혹시 나 귀찮아 할까봐 이런 말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조작이라고 욕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제가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싸움이 단순히 회사와 집안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남게 하는 싸움이라는 걸 더 깊게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남자에게 묻습니다. 탈출구는 누가 설계했습니까?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합니다. 회장님이 시작했고 고성의 여사님이 완성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시간을 벌어야 했고
고성의 여사님은 그 시간을 벌 방법을 알고 있었고요. 이지혁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박진석 회장과 고성이가 같은 배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배는 언제든 서로를 버릴 수 있는 배이기도 합니다. 권력욕이 강한 고성이는 필요하면 남편도 아들도 딸도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공개하면 그쪽이 바로 정신 프레임으로 칠 겁니다. 그 프레임은 이미 준비돼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를 정했습니다.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내는 폭로가 아니라 상대가 칼을 뽑기 전에 칼집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찢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혁은 박성재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USB 내용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아버지 박진석 회장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면 박성재 부사장 자신도 그 나쁜 사람의 아들이 되거든요. 박성재 부사장은 스스로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혁아, 이게 진짜면 우리 집은 끝이야. 이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진짜 끝은 이게 아니라 이걸 덮으려고 또 다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순간이야. 박성재 부사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이지혁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쪼개서 공개하고 회계 흐름을 잡고 마지막엔 숨겨야 하는 한 사람을 끌어내야 해. 박성재 부사장은 숨겨야 하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에 움찔했습니다. 그 말 아버지가 너한테 했어?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숨기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 모든 탈출구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존을 위한 범죄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박성재 부사장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박진석과 마주쳤습니다. 박진석은 65세 기업가 호탕한 성격으로 알려졌지만 요즘은 호탕함보다 피로가 먼저 보였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동명이인 뉴스 진짜로 끝난 거 맞아요? 박진석 회장이 술잔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성재야, 끝났으니까 뉴스가 끝났지. 박성재 부사장은 참다 터졌습니다. 근데 왜 홍보실이 로펌이랑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한테 줬다는 얘기가 돌아요? 파일명이 탈출구였대요. 박진석 회장의 미소가 순간 멈췄습니다. 아주 짧게요. 그 짧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경영은 탈출구를 만드는 거야. 박성재 부사장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경영 때문에 사람 하나가 미친 사람 취급받았잖아요. 그때 고성이가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56세, 박진석 회장의 재혼 아내이며 권력욕이 강한 신분상 승형 인물입니다. 고성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성재가 회사 걱정을 또 하나 봐요. 우리 성재 참 착해. 박성재 부사장은 그 착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성이가 누군가를 착하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을 프레임 안에 가두려 할 때가 많으니까요. 박성재 부사장이 고성이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고성의 여사님, 동명이인 자료 여사님이 만들었어요? 고성이의 미소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돌아옵니다. 성재야, 너 요즘 스트레스 많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니? 이 말은 내 말은 믿을 가치 없어라는 뜻입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정신 프레임으로 사람을 눌러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폭로자를 미친 사람으로 만든 방식 그대로요. 한편 이수빈은 댓글 패턴 분석을 끝내고 첫 공개를 준비합니다. 이수빈은 현실적이고 밝은 성격이지만 온라인 세계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감정을 섞는 순간 공격당하고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가족까지 털립니다. 그래서 이수빈은 사실만 던지기로 합니다. 누가 했다는 결론이 아니라 자연 발생이 아니다라는 패턴요. 이수빈이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첫 공개는 패턴만 나갈게요. 사람들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게 더 세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리고 그 다음은 돈이야. 돈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 남거든. 여기서 이지혁은 지강호를 떠올립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의 동생, 24세이며 게으르고 자격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을 망치기도 하지만 가끔 결정적 단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조심성이 없어서 남들이 안 건드리는 곳을 툭 건드리거든요. 실제로 지강호는 술자리에서 홍보 외주 업체 아르바이트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단어 리스트 이야기를 툭 던졌습니다. 정신병원, 조작, 순정남, 가출 같은 키워드를 시간대별로 뿌려서 여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강호는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있었다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도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65세 식당 운영을 하며 세상 사람들 말에 잔인함을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정순이는 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호야, 너는 착해서 문제다. 착한 애는 프레임에 제일 잘 걸린다.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근데 억울하잖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정순이가 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억울하지. 그러니까 똑똑하게 해.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증거로 싸워. 그리고 혼자 하지 마. 지은호는 그 말에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말리면서도 결국 딸이 움직일 걸 알고 딸이 덜 다치게 만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큰 파도가 터집니다. 고성이가 실제로 정신 프레임을 실행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지은호 카페에 단골 고객이 갑자기 와서 말합니다. 은호 씨, 인터넷에서 봤는데 은호 씨도 슈조이 쪽이랑 엮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카페 리뷰에 이상한 글이 달리고 예약 문의가 줄고 거래처가 리모델링 계약은 잠시 보류하겠다고 연락합니다. 지은호의 삶이 실제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소문은 온라인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의 현실을 무너뜨립니다. 지은호는 화장실에서 혼자 숨을 헐떡입니다. 밝은 사람이 무너질 때는 더 조용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나 이제 어떡해. 그때 이지혁에게 전화가 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지혁은 그 말에 속이 뒤집히는데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지혁이 폭발하면 그 폭발 자체가 저 사람도 이상하다 프레임의 먹이가 되니까요. 이지혁은 오히려 더 낮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야. 너를 무너뜨리면 이 판이 끝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더 정확하게 가자. 정확하게요? 응. 증거로만 가자. 내가 무너지면 그들이 이겨.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처음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박영나 쪽에서 터집니다. 박영나는 25세 조용한 화가입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이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딸을 딸로 대하지 않고 이미지 도구로 대하는 사람이라는 걸 점점 더 느낍니다. 박영나는 작업실에서 발견했던 봉투 고성의 필체가 들어간 대응자료, 그걸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었는데요. 고성이가 박영나에게 말합니다. 영나야, 이번 전시회는 우리 집 이미지에 아주 중요해. 너는 예쁘게 웃기만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박영나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다 알아서 할게가 너는 아무것도 알지 마로 들렸거든요. 박영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작게 반항합니다. 엄마, 나 내 그림을 덮개로 쓰고 싶지 않아. 고성희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방식이 나옵니다. 영나야, 너 요즘 불안정해 보이더라. 혹시 정신적으로 힘든 거 아니야? 박영나는 숨이 턱 막힙니다. 엄마가 딸에게까지 정신 프레임을 쓰는 순간입니다. 박영나는 몸이 떨렸는데요. 바로 옆에서 이지환이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이지환은 30세, 이지혁의 동생이며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입니다. 이지환은 상처받은 연애 경험이 있어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박영나를 지키며 믿고 싶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낮게 말합니다.
고성의 여사님, 박영나 씨는 불안정한 게 아니라 자기 말하려는 겁니다. 고성이가 이지환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이지환 씨, 자기 위치 잊지 마요. 이지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환의 속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지환은 고성희의 도구가 아니라 박영나의 편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박성재 부사장에게서 터집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회사 회계를 뒤지다가 이상한 결제 흐름을 발견합니다. 외주 홍보 비용이 분할 결제되어 있고 중간에 로펌 비용이 끼고 일부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 계정과 연결된 흔적이 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손이 떨립니다. 그 개인이 고성희일 가능성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지혁아, 이거 진짜로 돈이 움직였어. 댓글 설계도 돈이고 동명이인 탈출구도 돈이고 다 돈이야. 이지혁이 답합니다. 돈이면 잡을 수 있어. 돈은 흔적을 남기거든. 박성재 부사장은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과 마주합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아버지 박진석 회장의 아들로서 그리고 부사장으로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모른 척하며 올라왔습니다. 그게 자신을 살렸고 동시에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은호가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지은호를 짝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이제는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걸 멈추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죄책감과 엮여버렸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결국 결심합니다. 내부 자료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외부에 전달하기로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박성재 부사장 자신도 표적이 됩니다. 집안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고성희에게서요. 이제 이지혁은 기자를 직접 만납니다. 이지혁은 정면으로 조작했죠?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친근한 말투로 도망갈 문을 조금씩 닫습니다. 기자님, 그 자료요. 원본을 직접 보셨나요? 기자가 버팁니다. 제보라서 말씀 못합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취재진이 확인했다는 표현은 확인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원본을 기자님이 못 봤으면 사실상 누군가가 확인하게 만든 자료에 기대서 확인했다고 말한 셈이에요. 기자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지혁이 슬쩍 보여주는 이중가림 흔적 분석과 파일, 속성 캡처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기자는 결국 낮게 말합니다. 홍보실에서 팩트 정리라고 줬어요. 로펌 쪽에서 문구도 다듬어 줬고요. 이지혁이 묻습니다. 누구 지시였습니까? 기자는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입을 다문다는 건 윗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지혁은 여기서 더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뽑아내려 하면 상대는 입을 닫습니다. 대신 이지혁은 기자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기자님, 지금부터가 더 위험해요. 누군가는 정신 프레임으로 다 덮으려 할 겁니다. 기자님도 그 프레임의 도구가 되면 결국 기자님 경력도 같이 죽어요. 기자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바로 싹이 트진 않아요. 다만 언젠가 균열을 만들죠. 이제 드라마의 중반부를 꽉 붙잡는 장면, 박진석 회장과의 정면 충돌이 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호탕하지만 오늘은 호탕함이 억지처럼 보입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이지혁 씨, 젊은 사람이 별걸 다 파네. 이지혁이 웃지 않고 말합니다. 회장님, 동명이인 보도요. 방송국이 가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가린 자료를 넘긴 흔적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웃습니다. 개인정보는 다 가리는 거야. 이지혁이 아주 친근한 말투로 그런데 칼처럼 말합니다. 맞아요. 근데 방송국이 가리는 방식이랑 제보자가 먼저 가린 파일은 흔적이 달라요. 이번 거는 후자에 가깝더라고요. 박진석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아버지, 홍보실, 로펌 라인으로 자료가 나갔다는 증거도 있고 돈 흐름도 이상해요.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성재야, 회사 일은 회사에서 한다. 박성재 부사장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 회사 일 때문에 사람 하나가 미친 사람 취급받았잖아요. 공기가 싸해집니다.
여기서 이지혁이 결정적 한 방을 던집니다. 반전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 이 한 번만 칼을 씁니다. 이지혁이 박진석을 똑바로 보고 말합니다. 회장님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이인으로 만들었죠? 박진석이 딱 1초 흔들립니다. 딱 1초요. 그 1초가 모든 걸 말합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이지혁 씨, 너무 많이 알면 위험해. 이지혁이 부드럽게 답합니다. 회장님, 이미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박진석이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끝나지 않을 거다. 박성재 부사장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가 끝나지 않는데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내가 숨겨야 하는 한 사람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시작됩니다. 숨겨야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탈출구가 필요했고 그 탈출구가 동명이인이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미친 사람으로 몰렸고 누군가는 순정남이 됐습니다. 이지혁은 일부러 여기서 더 캐묻지 않습니다. 다 풀면 긴장이 죽습니다. 대신 이지혁은 박진석에게 못 박습니다. 회장님, 그 사람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이 죽게 만들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겁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책임질 수 있나? 책임. 이지혁이 평생 피하던 단어입니다. 이지혁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책임질게요. 최소한 더는 누가 미친 사람으로 죽지 않게요. 이 만남 이후 고성희는 판을 뒤집으려 합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설계한 프레임이 흔들리면 더 강한 프레임을 씌웁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더 세게 칩니다. 이번엔 지은호만이 아니라 정순이의 식당까지 소문이 번집니다. 딸이 슈조이랑 엮였다는 말은 순식간에 그 집은 뭔가 있다로 바뀝니다. 식당 매출이 줄고 단골이 눈치를 봅니다. 정순이가 딸을 보며 말합니다. 은호야, 이제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됐다. 지은호가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순이가 딸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안해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프레임이 잘못한 거야. 이 장면에서 지은호의 내면이 바뀝니다. 지은호는 늘 긍정적이고 해맑았지만 이제는 긍정만으로는 못 버틴다는 걸 압니다. 지은호는 싸울 준비를 합니다. 착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착함을 지키기 위해 칼을 쥐는 준비요. 그리고 전시회 날이 옵니다. 고성희는 전시회를 이용해 감성 덮개를 씌우려 합니다. 힘든 시기에도 예술로 버틴다는 기사로 모든 걸 덮으려는 거죠. 박영란은 떨리지만 결심합니다. 이지화는 박영란 옆을 지킵니다. 이수빈은 온라인 공개 타이밍을 잡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내부 비용 흐름의 스냅샷 자료를 외부 검증 가능한 형태로 준비해둡니다. 이지혁은 원본 캡처의 존재를 딱 한 번만 공개할 준비를 합니다. 원본을 너무 빨리 공개하면 상대가 조작이라 몰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본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또 근거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전시회 시작 직전 고성희가 박영나에게 말합니다. 영나야, 오늘은 예쁘게 웃기만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박영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웃기만은 못할 것 같아. 고성희의 미소가 잠깐 굳고 곧 그 방식이 나옵니다. 영나야, 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엄마 걱정돼.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면 치료를 받아야지. 박영나의 눈이 흔들립니다. 엄마가 딸에게까지 정신 프레임을 쓰는 순간입니다. 그때 박영나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엄마는 나를 딸로 키운 게 아니라 덮개로 키웠어.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그 술렁임이 파도입니다. 그 순간 이수빈이 1차 공개를 올립니다. 동일 문장 반복 개정군, 특정 키워드 폭발 시간대, 기사 제목 변경과 동조 감정을 빼고 사실만 던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의심하면 프레임은 금이 갑니다. 고성희는 즉시 움직입니다. 기자에게 전화하고 박영나가 불안정하다는 말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지혁이 준비한 원본 캡처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가림 처리 흔적이 이중이라는 점과 파일 속성 계정명 일부만요.
SHEHONGBO라는 그 한 줄이 사람들의 심장을 잡아당깁니다. 이름은 완성되지 않아도 방향은 충분히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박성재 부사장이 2차로 던집니다. 돈 흐름 스냅샷, 분할 결제, 로펌 자문, 외주업체, 단어 리스트. 여기서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수습이 범죄였다. 온라인이 다시 터집니다. 동명이인 뉴스도 조작이었나? 그럼 회장은 뭘 숨긴 거야? 숨겨야 하는 한 사람. 그게 뭐야? 이제 시청자는 못 끊습니다. 다음이 궁금해서요. 이 시점에서 박진석 회장은 더 이상 덮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끝까지 내가 숨겨야 하는 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박진석은 박성재 부사장을 겨냥합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약점이 지은호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성재야, 내가 이 선을 넘으면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부터 다친다. 그 말이 박성재 부사장을 갈라놓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레버로 쓰고 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더는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기 싫어요. 박진석이 차갑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책임질 수 있나? 박성재 부사장은 잠깐 흔들립니다. 책임은 무겁고 박성재 부사장은 늘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회피하면 지은호가 다치고 박영나가 무너지고 이지혁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결국 말합니다. 책임질게요. 적어도 더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죽이지는 않게요. 박성재 부사장이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부사장이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엔딩으로 가는 마지막 파도 고성희의 마지막 카드가 나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설계한 정신 프레임이 흔들리자 더 무서운 방법을 씁니다. 고성희는 누군가를 실제로 격리시키려 합니다. 그 아이를요. 고성희가 밤에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그 아이 아직 그쪽에 있어요? 절대 밖으로 나오게 하지 마요. 지금 나오면 다 끝이에요. 그 한 문장이 시청자를 얼립니다. 그 아이가 누구길래 밖으로 나오면 죽는다고 할까요? 박진석이 숨겨야 하는 한 사람과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고성희가 따로 숨기는 카드일까요? 그리고 왜 탈출구가 필요했을까요? 동명이인은 잠깐 시간을 벌기 위한 수습이었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숨기고 누군가는 증거를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혁은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이상철의 고지식한 원칙, 어머니 김다정의 단단한 다정함, 할머니 조옥래의 거친 진심, 외할아버지 김장수의 묵직한 조언, 그리고 동생 이수빈의 차가운 데이터, 동생 이지환의 조용한 결심. 이지혁은 늘 혼자였는데요.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이지혁은 그 사실이 무섭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책임이 무엇인지 느낍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말합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이인으로 만든 거였지. 이제 남은 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끝입니다. 끝인데도 끝이 아닙니다. 시청자는 다음이 궁금해서 못 끊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숨긴 한 사람은 누구인지, 고성희가 말한 그 아이는 누구인지, 수습이 범죄였던 이 판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지혁과 지은호와 박성재 부사장과 박영나와 이지환과 이수빈이 각각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킬지요. 그러니까요, 이 판은 이제 막 제대로 열렸습니다.